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경제가 비상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감각은 정말 동물적으로 적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혹은 100점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 확률이 90%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 뒤에는 이 공공기관을 먹이로 삼는, 이 공공기관을 밥그릇으로 여기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과연 공공기관과 100만 공무원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저항하는지 지금은 순순히 따라오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전국 총 350여 개의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호화청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일부 공공기관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소외된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지적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기관장 집무실 축소나 청사 매각을 통한 자산 회수 등이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말로 속전속결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장들은 다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들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전문성도 전혀 없고 심지어는 그 계통에 기초적인 상식조차 없는 사람이 공공기관장이 돼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앉아 있습니다. 그거 다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되는 당위성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00% 적극적으로 지지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작지 않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부터 체크한 다음에 그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과 함께 정부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 청사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1차 조사 항목은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 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부속실, 접견실 등 사무실 면적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친 호화청사의 기준을 정하고 직원 1인당 평균 면적을 산출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윤석열 정부는 기재부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공공기관 인력 조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인력 감축을 위해 칼을 빼든 겁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 주무부처, 강성노조, 정치권의 저항 때문이라는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 KDI 하면 들어본 적이 있죠? 예, 윤희석 의원이 바로 KDI 출신이죠. 아주 똑똑하죠. 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발표문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화되면 노조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주무부처의 저항이 불가피하고 또 노조와의 충돌은 아주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황을 조금 들어가 보면 제가 리스트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다 한번 보실 텐데 2016년에 321개였던 전체 공공기관 숫자는 올해 350개로 29개나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늘린 거죠. 여기 인력은 11만 6천 명이나 늘어가지고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44만 3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30% 가까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늘어난 겁니다. 일부러 늘려놨습니다. 왜 늘려놨을까요? 예, 함정이 있습니다. 지뢰입니다. 저항 세력을 심어 놓은 거죠. 그 사이 공공기관 부채는 무려 84조 원이 늘어가지고 583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보다 무려 84조가 늘어난 겁니다. 또 기재부는 과다한 인력과 복리후생은 재배치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만 경영의 사례로는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8년간 6,7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정직 등 징계를 받았는데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있고 내부 임원만이 사용하는 전용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복지 비용으로 250만원 한 사람한테 그런 거금이 지급되는 등 공무원에 비해서 과도한 교육비와 의료비도 지적됩니다. 공무원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춰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죠. 저 역시 굉장히 바라는 바입니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시대적 소명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조용히 해야 될 일을 너무 요란하게 하면 공공기관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반을 건드리는 셈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대기 중인 노조와 정치권에 불을 지르는 것도 됩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위험은 노조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큰 위험은 노조가 맞지만 제일 큰 위험은 문재인이 심어놓은 바로 그 지뢰. 여기 약 44만 명의 공공기관 직원들과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이 바로 그 지뢰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주 조용히 움직일 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미국은 인구가 3억 2천만 명인데 공무원은 80만 명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공무원은 3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5,200만 명에 불과한데 공무원은 100만 명입니다. 인구 3억 2천만 명에 공무원이 80만 명인 미국보다 20만 명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인구 비례를 해버린다면 약 6배니까 80만 명 나누기 6 하면 13만 3천 명입니다. 여유 있게 한다고 해도 20만 명이면 떡을 쳐버립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100만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부러 늘려놨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국가가 인구 3억, 인구 1억이 넘는 나라보다 공무원 숫자가 더 많은 것.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과 연금개혁, 공무원개혁,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려다가 역풍을 맞고 탄핵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들이 저항 세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력을 발휘할 때는 이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움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공공기관을 건드리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들고 일어날 리가 있나? 그게 지뢰가 될 리 있나? 그러시겠죠. 그런데요, 공무원을 100만으로 늘려놨죠. 100만 공무원이 하나의 불만 세력으로 자라나면은 어떤 노조나 이런 것보다도 더 크게 전파가 됩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를 예를 들면 경찰 하나 봅시다. 경찰이 여지껏은 상명하복의 그런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경찰에 뭐가 생겼습니까?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이 통과되면서 경찰이 일종의 노조와 같은 경찰청장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경찰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단체 교섭권이 합법적으로 보장됐죠. 우리가 노조하면 진짜 이가 갈리는 집단이 있죠. 민주노총 같은 경우. 그런데 공무원도 일종의 노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 전체가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이슈 전파가 아주 쉽습니다. 일례로 세월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여기에 공직사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루머고 거짓말이고 다 사기인데도 그 전파력 때문에 무시를 못합니다. 공무원 사회는 서울에서부터 저 시골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무원 없는 도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 공무원의 숫자를 확 늘려놓은 겁니다. 공무원이든 공공기관이든 숫자를 확 늘려놓으면 보수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제일 먼저 뭡니까? 구조조정부터 합니다. 일단 불합리하고 낭비 요인을 털어내기 위해서 하죠. 그러면 그 제일 먼저 타겟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사회가 된다는 것을 문재인은 계산했을 겁니다. 물론 문재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을 겁니다. 문재인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주사파들의 아이디어였겠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또는 경찰이 불만 세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씨를 살짝 뿌려놓고 가가지고 여차하는 시기에 이슈 전파력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도록, 즉 공무원 사회가 불만을 가지고 이슈를 전파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주변한테 쫙 퍼뜨리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청와대에서 구술을 했다든지 세월호 인신공양설이라든지 이런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그런 거짓말들이 퍼져나가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기업의 실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과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살짝 다를 수도 있는데, 공기업의 구분을 하자면은 첫째, 시장형 공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제일 많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수발전, 이런데 사장들 다 누가가 있습니까? 문재인이
날려보낸 낙하산들이 다가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양수산부 산하에는 부산항만공사. 이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약 20개가 있는데 여기도 두글두글합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아까 그 기준에서 좀 빠지는 공기업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마사회는 바로 대국민 노름을 하는 데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등등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시장형 공기업은 아닌데도 공기업인데 이를테면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등등 기금을 관리하는 스타일로 운영되는 준정부기관이 13개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너무 숫자가 많아서 여러분이 읽기 좀 힘들 겁니다. 저도 이거 폰트를 10 정도로 해야 이게 페이지에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여기가 83개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의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산하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당 등등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위탁집행형이죠. 여기로 가버리면 너무 많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은 218개나 됩니다. 이게 주르륵 너무 많아서 이걸 뭐 다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이를테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도 여기 들어가고 한국국제교통재단, 재외통보재단, 별개 다 있습니다. 여기도 다 우리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으로 연구개발 목적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인문사회 및 소속기관이 25개. 이를테면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등등등 뭐 이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 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같은 과학 가지고도 세 번이나 10이 났습니다. 부처 직할연구원 등에는 광주과학기술연구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연구원 뭐 이거 너무 많아서 다 외지를 못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산하 공공기관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공공기관보다 전국적으로 합치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국가공공기관은 아예 이게 잽도 안 됩니다. 숫자는 아예 헤아리지 않는 편이 여러분 스트레스 덜 받는 겁니다. 그냥 엄청나게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국가공공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여기에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중앙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들은 그냥 돈 먹는 하마로 유지존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 공공기관 개혁이 어려운가? 제일 어려운 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노조가 아닙니다. 바로 관할하고 있는 정부 주무부처 공무원들입니다. 물론 일부지만 그 일부의 영향력은 다른 공무원한테도 심리적 영향을 잔뜩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처 산하기관에 평상시 연이 닿아 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유혹을 견디기가 어렵고 또 지금까지 사례를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일부가 즉 산하기관에 날아가고자 하는 관심을 가진 그 일부가 다른 공무원들한테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아까 보셨던 그 수많은 기관들은 공공기관들은 주무부처 공무원들, 과장급 이상 또는 그 밑에 산하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퇴직 후에 날아가는 일자리입니다. 공무원 자신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사표를 내면 바로 거기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월급도 훨씬 더 많아지고 복지 혜택도 훨씬 더 많고 돈 놓고 돈 먹기고 거기로 날아가는 순간에 공무원으로서의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그야말로 지상 천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전부 다 축소시켜버리는 순간 주무부처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밑에 인천공항공사부터 쭈루룩 너무 숫자가 많죠. 거기는 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날아가야 될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를 축소하고 복지 혜택을 축소하고 임금을 축소하고 하면은
공무원 사회의 여론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주무관 이상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득 쌓게 됩니다. 공직사회에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으니까, 즉 퇴직하면 유관기관에 날아가겠다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비리가 싹트고 있으니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한하도록. 그게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4급 이상이 주로 해당됩니다. 3급, 5급도 해당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취업심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퇴직공무원들이 퇴직일로부터 3년 내지 5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곳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심사를 받아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도에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 비율이 5년 만에 260%로 급증합니다. 다 아는 거죠. 이거 정권 바뀌면 다시는 저기 못 갈 수도 있다 하니까 260%로 확 증가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취업심사에, 그런데 못 가도록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이 취업심사에 91.9%가 싹 무사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91.9%가 무사통과할 정도의 심사면 심사를 안 하는 게 낫죠. 그런 심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심사만 이루어지고 그냥 다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퇴직공직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산하기관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거요 헐 뿌린 겁니다. 신청하면 다 그냥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아주 야리꼬리하게 갑니다. 어떻게 심사를 통과하느냐? 그것도 아주 야리꼬리하게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통과율이 91.9%에 달하는 겁니다. 92%죠. 그래서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노조는 지금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면서 현 정권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공공기관마다 다 노조가 있습니다. 미칠 노릇입니다. 그 노조는 아주 강성입니다. 우리가 금속노조가 아주 강하다 그러죠. 공공기관 노조는 금속노조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그 노조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뭘 하느냐? 노조 파업을 하느냐?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사태,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속전속결로 해치우지 못하면 주무부처 공무원과 이 노조들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하고 짐작하지도 못한 광우병 사태가 다시 벌어집니다. 또 세월호 사태 같은 게 한번 터져버리면 윤석열 할아버지 정권이 나타나도 침몰합니다. 거기다가 주무부처 공무원들과 노조의 엉덩이를 건지르고 있는 정치권, 야당, 즉 민주당 계열의 정치권, 이 정치권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 거기에 날라가 낙하선으로 박혀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권과의 커넥션, 끈앞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흔히 이권 청탁을 한다든지, 또 이권 청탁이 아니라 정상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공공기관들과 아주 아삼육으로 가깝습니다.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퇴직한 후에 산하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공공기관을 아직 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죠. 어차피 내가 거기 갈 자리니까. 특히 거기는 장관, 차관 출신이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고위급들은 아예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없죠. 사회적으로 보는 눈이 있으니까. 물론 차관 정도는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날아가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날아가는 사람은 과장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설마가 그렇습니다. 과장급 더 많이 날아가는 사람은 5급 사무관들일 겁니다. 각 산하 공공기관마다 5급 사무관이 가야 될 자리가 디글디글합니다. 공개 채용을 거쳐야 되는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아니 공개 채용도 사무관 정도 되면은 경력되죠, 학력되죠,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가장 숫자가 작습니다. 숫자가 작으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네들이 가야 될 자리를. 거기에 고위급이 안 날아가니까 우리 언론에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막는다. 저는 무조건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경영진으로 즉 낙하산을 타고 딱 날아가면은 제일 먼저 공공기관의 노조들이 딱 반대를 합니다. 플랜카드를 걸고 날아올 때마다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 줄 아시죠? 보다 높은 복리 후생을 내걸어 버립니다. 그러면 새로 출근해야 될 공공기관장 낙하산은 그 노조하고 타협을 해버립니다.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신문에 나가고 자기가 낙하산이라는 게 드러나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고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공공노조의 강성노조들이 요거를 100%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들의 복지가 복리후생이 장난이 아닌 수준입니다. 공무원과는 잽도 안 됩니다. 월급부터 잽도 안 됩니다. 아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정치권도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죠. 이건 지적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낙하산과 민주당 국회의원 또는 낙하산과 민주당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아예 아삼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딱 붙어 있는 일란성 상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익이 너무 같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 기재부가 본격적인 개혁, 혁신에 나설 경우 자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과 노조와 정치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집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눈에 띄게 어시하고 안 이렇습니다. 그럴 때는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괜찮아. 한 1, 2년만 지나면 돼. 3년 차부터는 이 정부도 힘이 빠져.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또 자리 늘리면 돼. 그게 무슨 문제냐. 다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속전속결로 해치운다고 치면 한 2, 3년 지나면 다시 그대로 원위치 됩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제대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압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이 부분을 자세히 관찰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절대로 공무원 못 이긴다는 것이 그 당시 정치권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길 겁니다. 왜냐? 왠 줄 아시죠? 지금이 정권 초반이고 가장 힘이 셀 때입니다. 지금은 지지율 이런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지지율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것이 정권 초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고 지금 힘이 좋을 때 몰아붙여가지고 일단 혁신은 해놓고 그 다음에 방어장치를 빨리 만들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공무원들이나 노조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임기 3년차 또는 4년차 2년차 후반 말반부터 뭔가를 시도합니다. 제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면서 공공기관을 건드리는 것은 바로 100만 공무원을 건드리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퇴임 후 날아가야 될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반발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삭트게 마련입니다. 정말 제대로 혁신하려면 공무원 숫자부터 일본 정도로 낮춰야 됩니다. 일본 공무원이 얼마다? 일본 인구는 1억 2천만 명인데 공무원은 30만 명으로 꾸려나간다. 갑자기 100만 공무원을 일본 수준으로 줄여서 우리는 한 50만 정도로 유지한다 칩시다. 그러면 절반을 잘라야 됩니다. 그때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결론에 들어간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조용히 해도 될 일을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자극을 해대면은 쟤들은 움츠러들면서 살 길을 찾습니다. 아, 공무원 조직 이기기 힘듭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인구 별로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검찰 조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검찰 조직을 다뤄봤기 때문에 공무원 전체를 잘 다룰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첫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용히 해야 할 일을 너무 요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진짜로 지금 하듯이 지금 그대로 속전속결로 후닥닥 몰아쳐야 된다. 공무원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거기 있는 강성 노조들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기관 노조 아주 강하다고. 그 강성 노조들이 움직이기 전에 후닥닥 해쳐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에 관해서는 국민 여론이 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국민한테 실제로 돌려주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야 됩니다. 아,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구나. 그럴 때는 국민이 나서서 막아줍니다. 특히 누구한테 혜택을 줘야 되느냐. 저소득층 그리고 소외된 계층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방향을 굉장히 잘 잡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혁신으로 얻어지는 모든 이익, 수익을 그 소외된 계층, 즉 여차하면은 저들의 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들어가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죠. 그 사소한 것들까지 다 이야기하자면 밤을 새야 될 것이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고 나왔을 때 바로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나섰을 때,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리고 김영란법 만들 때 등등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고 나왔을 때 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의욕은 정말로 100점인데 반해서 실패 확률이 90%에 가깝게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특히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권 차원의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정말 제가 아까 당부드린 1. 조용하게 하고, 2. 신속하게 하고, 3. 그 혜택을 정말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그런 정책을 편다면 웬만큼은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제2의 광우병 사태나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서 또 정권 차원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 부분만큼은 꼭 반드시 성공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혁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